공부나 똑바로 해야 하는데. 예. 아니 뭐, 예, 뭐 바쁘시면 이제 지금부터 들으시면 되죠. 그 예, 120페이지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할게 음, 이걸 쓰려고 했더니 막 예, 예. 배경과 시공간 거기죠? 아니 이게 예, 근데 이게 예, 예, 그 예. 패드 펜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잘 안 돼. 아, 120페이지에 그 배경과 그 시공간 거기 할 차례죠. 배경과 시공간인데 아마 다른 분 조금 제가 10분에서 예, 예. 15분이라고 해서 들으신 것 같은데 아, 예. 일단 그러니까 이 빨리 책이 들어오셨네요. 예 아니 그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이거를 먼저 현대 소설을 아마 모르겠어요. 9월 초 정도까지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뭐 한 챕터씩 제가 할 거거든요.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맞춤법과 표준어를 이제 할 거예요. 두 번째로 예. 요게 이제 좀 먼저 하고 그다음 맞춤법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죠? 고전 시가의 고전과, 예, 고전 시가 장면과 표현. 장면과 표현이니까 그거는 이제 교재는 예, 없으니까 예. 이제 아마 교재가 그 교재는 없는데 프린트 뭐 이런 거 할 건 있겠죠. 그렇죠? 프린트를 강의만 그냥 하시는 모양이던데요. 프린트물이 없고요. 예. 그럼 참 애매하구나. 하여튼 저도 그러면 일단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강의만 하시면 그런 자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예, 자료가 한번 봐야 되겠네. 저도 안 예, 봤어요, 예, 제대로. 예. 그러니까 자료가 아마 있을 거니까 그때 뭐 제가 자료 있으면 출력해서 뭐 이렇게 강의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어차피 신규제라서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그 과목을 먼저 제일 했는데 이게 바뀌어 버렸잖아요. 고전시가 강독이. 예,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거는 그 안 하고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고 이게 두 번째로 맞춤법을 하고 첫 번째로 소설론 하고 세 번째로 이제 그 고전의 장면과 표현인가 그거 하면 아마 될 것 같아요. 2학년 2학기가 이제 좀 그나마 재미있어지는 시기예요. 왜냐면 이제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 뭐랄까 기본적인 걸 좀 공부를 해서 살을 좀 붙이신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공부가 조금 편해지실 거예요. 근데 이제 3학년 1학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고 공부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근데 2학년 2학기는 좌우지간 좀 공부가 재미있을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문학과의 과목들이 예.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할게. 자, 오늘은 이제 그 뭐냐면 배경과 시공간인데요. 그러니까 배경하고 시공간은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119쪽을 좀 보시면 이 소설에서의 시간과 공간은 1차적으로는 사건 서술에 그 필요한 구체적인 시간과 물리적인 공간, 배경이죠. 그러니까 배경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배우셨겠지만 이 배경 자체가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 배경이 그런 걸 좀 필기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배경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은 이런 거죠. 뭐 1930년대라든가 1950년대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뭐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공간적 배경은 뭐 산골 마을 이런 게 공간적 배경이에요. 일종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0쪽에 이제 보면 그 배경 이야기가 나왔는데 배경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그 배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간과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이 배경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그 시간과 물리적인 공간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경이. 이게 지금 그 뭐죠? 필기를 제가 여기 그냥 화이트보드를 펴놓고 여기다가 좀 잠깐만요.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여기 지금 화이트보드를 보고 이 화이트보드 보이시죠? 이렇게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필기하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배경이라는 거 지금 120쪽 보고 있습니다. 페이지 120쪽에 화면 보시면서 들으세요. 이 배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체적인 시간과 배경은 120페이지 배경은 이렇게 필기하세요. 구체적인 시간과 물리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경이라는 게 당연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전제로서의
그런 그 이야기의 세계죠. 배경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전제로서의 이야기의 세계, 이야기의 세계. 이렇게 오늘 좀 제가 펜이 좀 안 돼서 이렇게라도 좀 설명을 할게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그 전제로서 이야기의 세계가 배경이다. 그렇게 좀 필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배경은 하나 또 좀 여담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백그라운드라고 하잖아요. 백그라운드. 여러분 이 백그라운드하고 세팅이라고 하는데 이 차이점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 백그라운드는 그 사람 백그라운드가 어떻다. 그 배경이에요. 뭐 경제적 배경이라든가 정치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의미에서의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아, 백그라운드가 좋다 나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소설에서의 배경은 이걸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세팅을 쓴다는 거예요. 소설에서의 배경은 이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세팅을 쓴다는 거 그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적 배경, 사회적 배경, 심리적 배경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어요. 자, 그걸 좀 필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120쪽의 아랫부분을 보면 이 소설의 배경도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재현되진 않는다. 작가의 필요에 따라 선택되고 제한적으로 정보가 제시된다. 그렇죠. 이 배경이라는 게 완벽하게 뭐 이렇게 제시가 되거나 이렇게 되진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한적으로 정보도 제시되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건 여러분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필요한 거,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21쪽으로 가보세요. 121쪽입니다. 자, 121쪽에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 첫째 줄에 공간의 비중이 큰 것도 아닌 것도 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사건이나 행동이 중심되는 소설은 공간이 유형적이고 기능도 미미하다. 그렇죠? 사건이나 행동이 중심되니까. 또 설화, 이야기죠. 동화, 모험소설, 추리소설, 무협소설. 이런 것들도 이제 그 구체적이거나 사실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게 많죠. 왜냐하면 무협소설이나 추리소설은 뭐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써놨습니다. 그런 걸 읽어보시고, 자, 사실적 시공간부터 이제 볼게요. 당대의 풍속과 세태의 재현이라고 나왔죠. 이게 이제 뭐냐면, 세태소설, 여긴 지금 이게 안 써졌는데, 거기다 좀 필기하세요. 121쪽. 이런 걸 이제 세태소설. 세태소설이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 이제 박태원의 천변풍경 나왔지 않습니까? 이 천변이라고 하는 것은 청계천변을 가리켜요. 청계천변의 풍경이라는 거거든요. 천변 풍경이라는 것이 청계천변의 풍경. 천변이라고 하는 것이 청계천변의 풍경을 가리킨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세태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세태소설이라고 한다. 자, 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고 또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사실주의 작가들은 인물의 행위를, 거기 보세요. 인물의 행위를 그런 그 실제 현실의 토대를 둔 사실적인 시공간, 시간과 공간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그래서 이런 시간과 공간에 이제 중심을 두고 이제 글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의 그런 갈등과 행위를 사회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조망하는데 이 천변이라는 게 청계천변이라고 그랬죠. 서울의 도시화가 시작될 무렵 1930년에 발표됐다. 이 도시화라는 것은 뭐 여러분 뭐 사회 시간에 공부하셨겠지만 이 농촌에서 이 도시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촌 향도라고 우리가 이제 지리학에서 나오는데 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이촌 향도 현상이죠. 이촌 향도 현상에 의해서 도시가 이제 점점점 발달해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도시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촌 향도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서울의 중에서도 이 청계천변에 모였다. 그래서 이 박태원의 이제는 어려서부터 청계천변에 살았고
다옥정은 주로 중인 계층이 살았던 곳이다. 여러분 그 중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역사에서 이것도 참고로 알려드리면 계급이 중간이어서 중인이 아니라 실제로 그 우리가 동쪽에 살면 동인이죠. 서쪽에 살면 서인이죠. 서울에서 광화문을 기점으로 남쪽에 살면 남인이고 북쪽에 살면 북인이고요. 이 서울의 중앙에 사는 사람을 중인이라고 한 거예요. 이 중인이 계급이 중간이어서 중인이 아니에요. 그걸 혼동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급이 그래서가 아니고 이 중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일제강점기에 거기 이제 밑에 121쪽의 아랫부분입니다. 그 청계천은 당시 종로와 더불어 조선인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대였고요.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대는 본정통. 이건 이제 명동을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명동이라고 해서 상당히 땅값이 비싼 곳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을 옛날에 이제 일제 그 시대는 본정통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경계되는 공간이었다. 청계천은 또한 넘겨보세요. 부자와 청계천은 또한 이 부자와 그 122쪽 보고 있어요. 도시와 농촌이 만나는 그런 공간이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그 현란한 도시문화 영향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도 했지만 이 동네 안악들이 모여드는 빨래터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뭐 빨래터가 뭐 없죠. 그 도시에는. 근데 이 청계천도 옛날에는 빨래터가 있었고 옛날에 뭐 방망이하고 거기 빨래터에서 이렇게 빨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거의 뭐 시골에도 모르겠어요. 빨래터가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이 빨래터에서 여기 그 여러분 122쪽의 그림을 보시면 이 청계천에서 이제 빨래터 보이시죠? 이 아내들이 이제 그 방망이질하고 그런 모습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는 이제 그때 청계천변에 그런 모습이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죠. 그런 공간입니다. 하여튼 이 청계천의 천변 풍경은 자 뭐라고요? 세태소설. 세태소설이다. 그 당시에 세태를 드러난 소설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승옥의 1960년 64년 겨울이라는 그 여러분 그 소설 아시죠? 뭐 1학년 때도 아마 공부하셨을 텐데 이 작품이 이제 1964년에 서울의 그 시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이 선술집이라는 그런 허구적인 공간에서 이야기를 진행하고요. 123쪽 보고 있습니다. 김과 나, 안을 통해서. 그러니까 등장인물은 김 나오고요, 나 나오고요, 안. 뭐 세 사람만 이렇게 중요 인물이에요. 이 작품은. 그래서 이제 그 서울의 생활상,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의 생활상이라든가 사회적인 분위기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적 시공간으로 넘어갈게요. 그 밑에 문제적 시공간 123쪽입니다. 자, 이 문제적 시공간은 사회 역사적 의미와 비판인데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시간적 배경, 역사상의 그 어떤 구체적인 시기로 설정된 소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김동인의 대수양이라고 나오죠. 대수양. 대수양이니까 이게 뭐겠어요? 수양대군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양대군, 세조. 우리 세조를 수양대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광수의 단종이 슬프게 죽었다. 애사라는 것은 슬프게 죽었다는 뜻이에요. 한자로 쓰면. 여기 애사거든요. 단종애사. 자, 그런 것들. 단종은 여러분 그 뭡니까? 영월의 청룡포에 유배 가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 사약받고 이제 죽게 되고 또 이제 어떤 책에서는 목을 졸라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수양대군에 의해서 죽게 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세종, 문종, 단종, 세조에 이르죠. 우리가 태정, 태세, 문단세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비극적인 역사, 계유정난. 그러니까 이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것은 수양대군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충신들을 죽인 걸 계유년에 일어난 정치적인 난이라고 해서 계유정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 쭉 써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밑에서 넷째 줄 세종 30년경에서 세조 원년까지 8년간의 이야기를 다룬다. 단종 예사와는 반대로 수양을 혼란스러운 조정을 그 수습하고 굳센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영웅적 인물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찬탈을 합리화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넘겨보세요. 124쪽. 그래서 이처럼 작가의 문제의식에 따라서요. 그런 유사한 시공간을 선택한 작품이 이제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이광수의 흙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이광수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무슨 주의입니까? 계몽주의죠. 계몽주의. 계몽주의죠. 농촌 계몽 소설에서 원래 이광수는 이제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선생님이 되지 못하니까 그거를 이제 글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이제 뭐 깨우친다 할까 사람들을 독자들을 그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흙이라든가 상록수, 시문의 상록수, 이경의 고향 이런 것들이 있었죠. 특히 이제 시문의 상록수는 이제 그 러시아의 뭐죠? 분화로드 영향이죠. 분화로드 운동. 그래서 분화로드 운동이라는 게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분화로드 운동. 이게 이제 민중 속으로죠. 민중 속으로. 민중 속으로가 이 분화로드 운동입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호석의 메밀꽃 필무렵이 있는데 이 메밀꽃 필무렵은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거 책에 안 나오는 거니까 현실을 비켜선 서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메밀꽃 필무렵.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일제 취하고 많이 힘든데 그 상황에서 이런 그 서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 이게 조금 안 좋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본 사람도 있습니다. 일제에 막 저항하는 어떤 글을 쓴 게 아니라 일제 하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호석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단락에 이제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뭐 읽어보시면 되고, 뭐 20, 30년대 간도. 그래서 이제 간도를 나타내는 게 체험문학이었잖아요. 최서의 탈출기. 이게 체험문학 아닙니까? 최서의 탈출기를 체험문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들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영한의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역사적인 문제의식에서 송박강, 머나먼 송박강, 안정유의 하얀 전쟁. 이 하얀 전쟁은 뭐냐면 월남전에 참전했잖아요. 참전 군인 후유증이라고 써놓으세요. 참전 군인 후유증이고 결국 이 하얀 전쟁은 월남과 서울을 동시에 이렇게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이 하얀 전쟁이고 이건 영화화도 됐습니다. 뭐 그렇게 흥행하지는 못했지만 영화화도 됐어요. 하얀 전쟁이라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영화 찾아보시면 하얀 전쟁 그 안성기 씨가 출연한 아마 영화일 거예요. 이게 이제 안정유 작가가 썼죠. 영문학자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가상의 시공간 환상과 현실 사이라고 나오는 걸 보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보면 이 설화의 배경이 환상적인 것도 많다는 거예요. 뭐 꼭 현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설화의 배경이 그래서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두 번째 줄 이야기의 목적을 가지고 여기 지금이 아닌 시공간을 배경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이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 역사적인 것이 아닌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우선 역사적 두 번째 단락 125쪽에 역사적 사실을 다른 것으로 가정하면 여기 지금이 전혀 다른 시공간을 바뀐다. 복고에 대해 장편 소설 비명을 찾아서 경성 쇼우와 62년은 그런 역사의 가정에서 시작된 대체 역사 소설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대체를 붙였어요. 대체 역사 소설. 자, 이 대체라는 말이 이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1909년 하얼빈에서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에 실패하였다면 그리하여 쇼우와 62년 1987년 일본 제국주의가 건재하고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남아있다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뭡니까 안중근이 실패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대체 역사라는 거는 만약 뭐뭐 했다면 이런 내용으로 이제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대체 역사 소설이라고 이야기해요. 만약 뭐뭐 했다면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했다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이제 현실 세계의 부조리함을 비판하고 판타지 소설. 이게 이제 마르케스, 가브리엘 마르케스의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밑에 나오죠. 이 마콘도 마을은 실제하지 않는 가상 공간이다.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실제하지 않는 가상 공간. 그리고 여성에서 남성으로 변하는 인물. 죽은 사람의 씨를 베어 4년 만에 아이를 출산하는 인물. 이승을 배회하며 산자와 인연을 유지하는 초인적 인물. 뭐 이런 그게 나오는 게 천명관의 고래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고래라는 작품 같은 것도. 그래서 이 비현실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나타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가능성 있는 내용을 다루는 공상과학 SF죠. 사이언스 픽션. 거기 이제 구병모의 시군데 이 시군은 좀 한자로 쓸게요. 자, 이건 좀 한자로 써주세요. 시구. 그러니까 침식하는 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침식하는 비 다시 말하면 녹여버리는 비. 자, 이걸 시구라고 하는 겁니다. 시구. 그래서 구병모의 시구는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비가 내리면서 생기는 대혼란상. 이런 이야기죠. 그런 것을 그려놓은, 그러니까 재앙을 나타내는 어떤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경 공간도 넘겨보세요. 126쪽에. 오나 지시와 같은 도시명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한다는 거. 이 구병모의 시구에 그 예문이 나오죠. 그칠 듯하다 그치지를 않기를 21일째 반복하는 빗속에서부터 쭉 시작하는 거. 이야기 읽어보세요. 여기는. 그런가 하면 배명훈의 타워는 674층의 초고층 타워로 된 빈스토크라는 가상의 도시국가. 그러니까 빈스토크도 아까 나온 것처럼 가상의 도시국가라는 거죠. 거기 마콘도 마을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간을 이렇게 작가가 자기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이야기의 공간성인데요. 127쪽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에서 공간은 스페이스죠. 스페이스는 원래 우주라는 뜻도 있고요. 이게 공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주와 공간.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우주만 스페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구체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인물의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공간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곳이다. 넘겨보세요. 거기 이제 128쪽의 두 번째 단락 보면 작가가 공간을 작품 속에 어떻게 재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평가가 달라진다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이상의 날개가 나와요. 이상의 날개. 날개 나오죠. 그러니까 이상의 날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실제 이야기는 아니죠. 작가가 이제 상상에 의해서 쓴 이야기죠. 그런 날개라는 작품도 상당히 이제 도형으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왜 이제 이렇게 공간을 도형으로 그릴 수 있을 정도냐면 이상이라는 사람 작가가 무슨 출신이 나왔어요? 정성제대 건축가 출신이에요. 정성제국대학. 요즘 말로 서울대 건축가 나온 거예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상은 경성제대 건축가 출신이니까 이런 그 어떤 공간성에 상당히 뛰어나겠죠. 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걸 그려놨다는 거죠. 자, 이야기 공간의 성격과 기능, 리얼리티, 사실감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이야기 공간이. 자, 밑에 마지막 단락 보세요. 128쪽. 일제말 김사량이 쓴 토성랑은 작가가 밝혔듯이 일제와 조선의 현실을 묘사하려는 의도에서 쓴 것이다. 평양 변두리에 위치했어요. 갑오 농민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던 비극적 장소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토막이라고 하는 유치진의 그 희곡 혹시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토막, 유치진의 희곡 중 환의 형이죠. 유치진. 여러분 이제 4학년 1학기 가시면 한국 희곡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공부할 때 유치진에서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4학년 2학기구나. 4학년 2학기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흙으로 된 운막이라는 뜻이에요. 토막이라는 것은 흙으로 된 운막. 거기 그 129쪽 보이시죠? 그 토막민.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요. 1930년대만 해도. 그래서 여기 나오죠? 경성부 총인구, 서울의 총인구 70만 명 중에 15,000명이 토막민이었대요. 가만히로 들러친 토막이 모습. 참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흙으로 된 운막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 형성.
자, 분위기 형성. 이 분위기 형성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아까도 이제 김승옥이 나왔는데 거기다 써놓으세요. 분위기 형성에다가. 분위기 형성. 자, 여기 땡땡하고 김승옥. 자, 김승옥의 무진기행이죠. 이 무진기행에서 무진이라고 하는 게 순천을 배경으로 썼다는 설이 있어요. 순천에 이제 갈대밭도 많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무진기행. 그래서 이 무진기행에서 이것도 이제 그 뭡니까? 그 신성일이 주연을 해서 이 무진기행을 찍은 영화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래서 이제 무진기행에서 안개가 자욱한 무진이라는 소읍이 나와요. 이 무진기행의 분위기는 그렇게 하나 필기해 보세요. 그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죠. 거기에서 뭡니까? 주인공이 상당히 무기력하죠. 이 무진기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주인공이 그 무기력함, 그 다음에 애매한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또 소통 불가의 상황. 자,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것이 무진기행에서의 이야기다. 이렇게 필기를 좀 해주세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 이제 130쪽으로 넘겨보세요. 130쪽. 이게 이제 좀 설명이 나옵니다. 자, 130쪽에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김승옥의 무진기행에서 무진을 다시 찾은 내가 기억하는 것은 안개다라고 나왔죠. 이 안개를 상당히 묘사를 잘해요. 여기 그 130쪽에 그 김승옥 무진기행 나오죠. 이 박스 나오는 부분이요. 상당히 그 무진기행에서 잘 쓴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이건 읽어볼게요. 무진의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자 귀신이 뿜어내온 노는 입김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 그것을 헤쳐버릴 수 없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곳으로부터 떼어놓았다.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난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 상당히 잘 썼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이 상당히 멋지죠. 뭐 여기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 다음에 적군들처럼 진주해 온 밤사이에 뭐 이런 표현이라든가. 그 다음에 날개 같은 경우도 서두에 이제 분위기가 나오죠. 여기 보면 유각이라는 그 분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두운 배경. 자, 131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인용한 부분에서 한 번지에 18가구나 쭉 이어서 사는 것도 그렇지만 창호가 똑같아요. 아궁이 모양도 똑같아요. 획일적이라는 거죠. 규격화된 모습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비유적인 성격. 자, 비유적인 성격 같은 경우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염상섭의 작품 중에 뭐가 있어요? 표본실의 청개구리가 있죠. 염상섭의 이 표본실의 청개구리가 대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표본실의 청개구리에서 내가 기거하는 좁고 어두운 공간이죠. 내가 기거하는 좁고 어두운 공간. 자, 내가 기거하는 좁고 어두운 공간은 뭘 상징하냐? 인물의 불안한 내면 상태. 인물의 불안한 내면 상태를 비유하고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표본실 청개구리에서. 내가 기거하는 좁고 어두운 공간은 인물의 불안한 내면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 필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이제 그 뭡니까 132쪽에 있는 위에 있는 것까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상상된 공간, 공간성으로 가겠습니다. 공간성. 그러니까 이 공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공간과 관련된 스페셜리티라고 하는데 그 이 공간성이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있는데 허구적 공간일 수도 있고 공간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이 공간의 성격. 자, 이 공간의 성격은 뭐예요? 독자는 허구 공간과 허구 공간과 실제 공간을 끊임없이 연결 지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는 것이 허구 공간일 수도 있고 또 실제 공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적인 공간일 수 있다. 이렇게 빌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33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꿈속에서의 공간도 그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3쪽의 그 두 번째 단락에서 여섯째 줄 보세요. 여섯째 줄. 거기 보면 프랭크는부터 밑줄 쫙 치세요. 가진다까지. 네 줄. 프랭크는 공간성, 스페셜리티라고 써놨죠. 스페셜리티. 그 소설의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장소뿐 아니라 이야기 자체의 공간, 심리적 공간 등 인물의 의식이 지속되는 의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같은 데 보면 여기에 이제 일본의 동경이라는 내면 공간을 체험한다고 나오죠. 거기 보면 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에서 주인공 구보는 현재 공간에서 친구와 서울거리를 걷고 설렁탕집에서 땀을 흘리며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몇 년 전 사랑한 여자와 함께 있었던 일본의 동경이라는 내면 공간을 체험한다. 자, 작품의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34쪽. 134쪽입니다. 그래서 인용한 부분에서 A는 친구와 설렁탕집에서 식사하는 장면에 대한 서술이고 여기 지금 A를 보세요. 거기 133쪽에 밑에 나오죠. 어서 옵쇼 설렁탕 두 그릇만 주 이거고 B는 뭐예요? 식사하면서 과거 동경에서 요시야 노부코를 찾아갔던 일을 회상하는 거예요. 구보가 노트를 내어놓고 자기의 신뢰에 가까운 신방에 대한 변화를 하였을 때 나오는 거 있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는 현재 등장인물 내면에 재현되는 과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설렁탕집에 있는데 과거의 사실을 뭐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964년 겨울도 두 인물 안과 김이 그 밑에 있죠. 서울의 선술집에서 이제 그 이야기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35쪽. 이야기 시간과 그 시간 모순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135쪽을 보시면 나옵니다. 자, 135쪽을 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쭉 나오고 있고요. 자, 그 위에는 뭐 넘어갈게요. 그냥 뭐 시간이 그렇다는 거고. 이야기 시간의 성격과 기능이라고 나오죠. 밑에 이야기 시간의 성격과 기능.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 시간이라는 건 인물과 사건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주제, 구성, 문체가 소설의 3요소고 인물, 사건, 배경이 소설 구성의 3요소라고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위기 같은 걸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수 좋은 날, 그다음에 전형택 화수분 이런 작품들은 어때요? 이 겨울이죠, 겨울. 이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에요, 겨울. 운수 좋은 날과 화수분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건 차갑죠? 차가운 어떤 내면적인 상태 이런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6쪽을 보세요. 136쪽입니다. 136쪽을 보면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서 주인공 김첨지가 이거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아주 운이 좋았던 그날이 마침
얼다만 비가 내리던 겨울이었다. 얼다만 비가 내리는 겨울이니까 인력거를 타려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 운수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사건의 개연성. 개연성이 뭐라고 그랬죠? 있을 법한 사실을 제공한다. 화수분은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그런 뭡니까? 그런 상자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근데 결국은 얼어 죽죠. 얼어 죽는 이야기죠. 산포 가는 길도 산포가 정확히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데 보통 말리포 있잖아요. 말리포. 지금도 태안에서 가는 그걸 배경으로 이제 산포라는 지명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이노의 깊고 푸른 밤, 밤이라는 시간, 박완서의 그의 겨울 따뜻했네.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쭉 나오고 있죠. 봄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마라는 게 또 유명하죠. 장마 윤홍길에. 그래서 한국 전쟁의 고통스러운 체험을 이제 장마를 통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쭉 써놨어요. 그 136에서 137쪽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7쪽에 보면 넷째 줄. 이 소설에서 장마는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여기 밑줄 치세요. 세 가지 의미. 그래서 하나는 자, 여기다 1번이라고 쓰세요. 그가 어린 시절 농촌에서 겪던 실제 장마. 그 다음에 소설의 맥락에서는 여기다 2번이죠. 뭡니까? 장화가 빨치산인 삼촌이 몰래 다녀가는지 생사를 알 길 없는 그런 가족들의 답답한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빨치산이라는 것은 원래 팔티슨이란 말 써요. 팔티슨 우리말로 쓰면 공산당. 이게 이제 나중에 빨치산으로 바뀐 겁니다. 팔티슨이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지속되는 한국전쟁에 대한 은유. 이게 3번이 되겠죠. 3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시간의 방향과 지속, 세계의 변화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부터는 조금 쉬었다가요. 7시 46분이니까 7시 한 56분 정도에 제가 다시 초대를 해서요. 이거 좀 강의 좀 올리고 한 번 더 제가 여러분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뵙겠습니다.